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통령 이임연설 군산복합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거대한 상비군과 영구적 군수산업과의 결합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군사화가 문제다. 그래서 모든 미국 국민들이 경계를 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군산복합체의 발달,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후의 대통령들이 그런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부터 카터에 이르기까지 60, 70년대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부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졌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관해서 약 한 3,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우선 지적해야 될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을 믿는 대통령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대단히 이단적인 출신 배경입니다. 와스프라고 그래가지고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이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사람들이 미국 정계, 경제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JFK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존 기득권 세력이 보기에는 벼락부자 하나 다름없는, 그런데다가 가톨릭이니까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사실은 잉글랜드에게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1차 대전 이후에나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어떤 공감도 좀 있고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태어난 인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좀 이상주의적 면모가 강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약 1000일간 대통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한 3개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61년 4월 달에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했죠. 이것을 계기로 대통령과 CIA 간의 대결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대통령과 군부 간의 또 대결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군부 쪽에서는 이참에 그냥 쿠바를 까버리자, 핵무기까지 쓰자 했는데 그걸 막았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은 63년 6월 달에 아메리칸 대학에서 평화를 위한 호소라는 그런 연설을 하면서 소련의 크루시초프 서기장과 함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군비 축소, 그것의 일환으로서 최초의 핵군축 합의인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죠.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암살을 당하면서 평화를 위한 케네디 대통령의 노력은 좌절되고 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도대체 누가 한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미국의 진보 평화 세력 중에서는 CIA와 군부 등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돼서는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한번 참고할 만한 책으로 데블스 체스보드, 그러니까 악마의 장기판 이라는 이름의 책인데, 데이비드 탈보트라는 언론인이 쓴 책인데, 그 부제가 알렌 덜레스 CIA 미국 비밀정부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좀 저도 많이 참고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케네디 대통령이 61년 1월 20일 날 출범했는데 2달 뒤에 당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는 월터 리프먼이 케네디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와 단절하지 않는 한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크처럼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대통령으로서 당황하게 평화를 향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윌리엄 번디라고 국무부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 동생이 맥조지 번디라고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는데, 이 윌리엄 번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픽스만 침공과 관련해서 아이젠하워는 케네디에게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건네주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 공작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실행은 못했죠. 그리고 그 계획을 넘긴 겁니다. 케네디에게. 그래서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케네디가 그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카스트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본인이 자폭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거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케네디에게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의 위성 정권이니까 위험하다. 반드시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픽스만 침공이 뭐냐? 쿠바는 1898년에 독립을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그 예속된 나라였고 50년대까지는 그 바티스타라는 독재 정권이 미국 기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매판 정권이었습니다. 59년 1월 1일 날 카스트로가 무장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죠. 그리고 한때는 이제 서로 탐색을 했지만 결국 60년 봄부터 미국 쪽에서는 카스트로 이거 안 되겠다. 날려버려야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호들 또 마피아들이 이 관광지이기도 한 쿠바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카스트로가 국유화를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60년부터 카스트로 정권 전복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젠하워 당시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1961년 4월 17일 날 픽스만이라는 데를 통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침공 당사자들은 미군이 아니라 쿠바에 있다가 바티스타 정권에 협력했다가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망명한 쿠바 망명민 약 1,400명을 동원해서 픽스만에 침공을 해가지고 카스트로 정권 타도를 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기대했던 거는 카스트로 정권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쿠바 망명민이 무장봉기를 하면 내부에서 호응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아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카스트로 정권에서 그래서 약 한 100여 명, 한 120명 정도가 사살됐고 한 1200명 남짓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CIA 비밀 공작 사상 최대의 실패이고 알렌 덜레스 스스로가 내 생애의 최악의 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4월 17일 날 그 침공이 시작될 당시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쿠바 대사가 마구 항의하니까 그 당시 아들라이 스티븐슨이라는 유엔 대사가 그럴 리가 없다. 미국은 외국에 대해서 무력 침공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겠죠. 쉽게 말하면 픽스만 침공이 왜 실패했느냐를 놓고 케네디 대통령과 CIA 및 군부 간의 대립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CIA가 주도가 돼서 아니 이게 일단 그 침공을 시작했으면 전투기라든가 미군이 들어가서 이 망명군을 도왔어야 된다. 그런데 젊고 나약해 빠진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사실 케네디는 처음부터 긴가민가 했고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공 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실제로 픽스만 침공이 있기 한 일주일 전인 4월 11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60년 11월부터 쿠바 망명민을 앞세운 CIA 비밀공작팀이 뭔가 쿠바 침공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1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데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의 군대가 쿠바에 군사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CIA가 훈련시켰지만 쿠바 망명민들이 픽스만에 상륙한 것이고 미국 군대가 직접 개입은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CIA가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뭐 제도권의 뭐 의회 이런 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CIA의 서사가 이제 먹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학에 빠졌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픽스만 침공이 실패한 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야,
그 위험하면은 그 미군 전투기라도 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저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드러나서는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투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는 어차피 다 알게 된다. 그 뒤에 미국이라는 걸 누군든 모르겠느냐. 이런 작전에 돌입할 때는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게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작전의 성공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그 아이젠하워와 케네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까 리프먼이 말한 것처럼 아이젠하워와 결별하지 않으면 케네디는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뭐냐면 아이젠하워는 사실은 직업군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나토 사령관하고 2차 대전 후에 말하자면 냉전의 군사화를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그 2차 대전의 영웅이라는 그런 그 뭐랄까 후광을 얻고 그냥 공화당에 업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IA나 군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불평을 하면서도 대충 다 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그 전략공군사령부에서 아이젠하워의 말을 빌자면 인지 가능한 목표를 다 파괴하고도 또 플러스 3배의 핵무기를 증강하려 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말년에 퇴임할 때는 이 CIA가 자신의 그 평화의 노력을 망가뜨렸다. 나는 후계자에게 잿더미의 유산을 넘겨주겠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실제로 재임 시에는 CIA나 군부가 원하는 것을 대충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나 케네디가 다 소련과의 평화 또는 군축을 중시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모든 책임을 소련에게 넘긴 반면에 케네디는 미국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3세계에 대한 태도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60년 8월 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이젠하워는 독립콩고의 새로운 지도자인 루문바를 제거해라 라고 직접 명령한 반면에 케네디는 사실은 루문바를 살리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문바가 죽은 게 케네디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60년 12월인가에 죽었는데 이 사실을 CIA가 케네디에게 한 달 동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젠하워하고 케네디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픽스만 침공을 그야말로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게 완전히 묵사발이 되도록 이제 실패를 한 것인데 그럼 CIA는 뭘 믿고 픽스만 침공을 했을까라는 것은 그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렌 덜레스를 비롯한 CIA에서는 일단 일을 저질러 놓으면 대통령이 미국 군대의 투입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례가 뭐냐면 1954년 6월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의 전복대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반란군인 아르마스 장군하고 정부군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반란군이 말하자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CIA 책임자가 덜레스에게 전투기를 보내서 좀 폭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덜레스는 그래 뭐 보내주지 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당시 국무부 차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것이다 하니까 덜레스가 그 자리에서 그럼 국무부 그 차관을 데리고 아이젠하워한테 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제 전투기 투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현 상태에서 정권 전복 공작이 이길 확률이 얼마냐? 덜레스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전투기를 더 보내면 어떠냐?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오후 2시입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데 미국 군대, 미국 공군이 추격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온 윌리엄 폴리라는 텍사스 부호이면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동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윌리엄 폴리가 어떻게 했냐면 백악관 부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15만 달러를 찾아서 주미 니카라구아 대사를 데리고 국방성에 가서 펜타곤에 가서 전투기 3대를 삽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 3대를 니카라구아 정부에 인도합니다. 그 파나마에 이제 뭐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미국 군대가 아닌 거죠.
니카라과에 있는 그냥 개인 뭐 전투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 석 대가 출격을 해서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정부 전복 공작이 성공합니다. 사실 미국은 독립전쟁 때부터 이 개개인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전쟁도 이겼고, 중국의 국공 내전 때도 뭐 클레어 셰너라고 그래가지고 공군 장성 출신이 의용군이라고 그래서 이 공군을 만들어가지고 장개석군을 도와준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미국 군대가 간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투기가 갔지만 그 소유권이 니카라과 정부로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정권 전복을 성공을 하는 그 축하회견이 열렸다고 그래요. 과테말라 정부 전복에 관여했던 뭐 현장 책임자와 덜레스 등이 참여해서 축하회견을 백악관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 이번 공작에서 반란군 쪽 희생자는 몇 명이나 되나? 하고 물어봤더니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덜레스가 시킨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거는 43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놀랄만한 일이군. 대단히 경제적으로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뉴욕타임스 기자인 팀 와이너가 쓴 CIA 역사 레가시 오브 애시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전하면서 팀 와이너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CIA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 뭐냐? CIA의 이미지, 무적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IA가 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일을 벌려놓으면 대통령도 미군 투입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알렌 덜레스를 비롯한 CIA 수뇌부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는 처음부터 나는 미국 군대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덜레스는 거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4월 17일 날 쿠바 망명 무장세력을 넣었다가 실패했고 전투기 증파 요청이 왔으니까 케네디가 버티니까 4월 18일 날 미군의 고위 간부, 그날은 이제 무슨 백악관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합참 의장,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덜레스 본인은 안 가고 2인자인 CIA 차장 리차드 비셀, 이렇게 3명을 보내가지고 또 압박을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미군 투입을, 전투기 투입을 승인해 주십시오. 게다가 알리 버커라는 해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 픽스만 부근 해역에다가 미군 해병 2개 대대를 실은 구축함을 이미 파견해 놨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계산은 뭐냐면, 야, 이제 나이 뭐 43살밖에 안 된 애송이 대통령이 뭘 하겠어. 우리가 압박하면 따라올 거야. 그런데 끝까지 케네디 대통령은 이 미군 투입을 승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쿠바 그 픽스만 침공 작전의 실패 책임을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 쓴 거죠. 이때가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은 거고, 거기에다가 계속 CIA하고 군부 쪽에서는 대통령이 유약해서 쿠바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미군 투입을 안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공식 정부와 CIA로 상징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부, 이제 비밀 정부 간의 대결이 시작된 건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대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11월 달이면 이미 미국 CIA의 쿠바 침공 작전이 널리 알려지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 공개된 CIA 문서입니다.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사건 나고 약 40년 뒤에 나온 비밀 문서인데 1960년 11월 15일.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일주일 뒤에 쿠바 공작팀의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쿠바 망명자 출신 무장 세력만으로는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미군이 가담해야 한다. 라고 이미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도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이것은 쿠바 난민만으로는 안 되고 미군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쿠바 망명자들만 넣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대통령한테 졸라서 미군을 투입하려 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이 회의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CIA의 내부 감사 보고서, 라이만 커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내부 감사 보고서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에 공개된 거는 1998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두 달인가 석 달 뒤에 이 내부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덜레스에게 아주 불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CIA 지도부가 아이젠하워, 케네디 두 대통령에게 이 쿠바 침공 작전의 전모와 성공 가능성들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경험 없는 상원의원 한 번 하고 대통령 된 이 젊은 사람, 이 젊은이가 유약하다라는 게 막 쫙 워싱턴 전기에 퍼졌으니까 케네디로서는 그야말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가 했다는 유명한 발언이 있는데, CIA를 천조각으로 찢어 발겨서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CIA는 포춘이라든가 NIT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자신이 말하자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을 동원해서 픽스만 침공 실패는 대통령의 유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언론 풀이를 한 거예요. 케네디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인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을 불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 뭐냐? CIA를 제대로 단속해야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CIA와 케네디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는데, 우선 원래 CIA 국장은 거의 매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 중단, 그냥 서류로만 내. 그 다음에 CIA 요원 20% 감축. 그 다음에 미군 투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 다 경질합니다. 그리고 61년 11월 달 사건 나고 약 7개월 뒤에는 알렌 덜레스마저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에 있는 CIA 요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대사의 지휘를 받아라, 나름대로 이제 이 비밀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존 정계, 언론, 대학 거의 CIA 수준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픽스만 침공을 계기로 케네디와 CIA 또는 공식 정부 대 비밀 정부 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인데, 픽스만 침공이 실패한 직후에 CIA를 창설한 당시의 대통령인 트루먼이 한 전기 작가에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CIA 창립을 후회한다. CIA 창립은 실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창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CIA는 이제 그 자신만을 위한 일종의 비밀정부가 돼버렸다. 이는 민주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CIA는 그냥 정보 분석을 하고 외국 정보를 상대로 비밀 공작을 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이미 이제 인비저블 가버먼트,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 그래서 CIA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CIA가 과연 어느 정도 공식 명령 기통을 벗어나서 폭주했는가를 한번 이제 보여주는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끝날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IA는 적국에 대해서만 비밀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매수라든가 여러 가지 역정보를 흘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면, 픽스만 침공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15일 날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당시 싱가포르 총리인 리 콴 유에게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왜 사과 편지를 보냈느냐? CIA가 싱가포르의 장관 하나를 매수를 해서 자신의 첩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수된 싱가포르 장관을 CIA 안가에 데리고 가서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시킨 다음에 정보를 캐는 그런 신문을 하던 와중에 들이닥친 싱가포르 비밀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당시에 CIA 지국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330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리콴유 총리에게. 330만 달러? 좀 희한하죠? 300만도 아니고 500만도 아니고 330만 달러. 어쨌든
근데 리쿠아니 총리가 그것에 매수된 게 아니죠.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도저히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CIA의 만행이니까. 그래서 리쿠아니 총리가 러스크 국무장관이 리쿠아니 총리에게 뭐 이런 요지의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총리각하, 이 불행한 사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을 깊이 조사해서 관련 당사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 지도자에 대해서 뭐 100만 달러, 몇백만 달러 이런 식으로 뭐 특히 뭐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뭐 선거에도 많이 개입을 했고 그런 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픽스만 침공이 있고 일주일도 안 된 4월 22일 날 우방국인 프랑스에서 반 드골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54년부터 시작된 알제리 독립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드골이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하기로 했을 때예요. 근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알제리 주재의 프랑스 장군 등, 그러니까 뭐 샬이라는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드골을 축출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 샬 장군이라는 사람은 나토 사령관을 역임했고 미국 그리고 CIA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제리에 있던 프랑스군 일부가 파리 근교의 낙하산으로 뭐 착륙을 하고 하여튼 난리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언론들이 이것은 알렌 덜레스의 음모다 이렇게 이미 보도했고 대충 프랑스 사람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덜레스는 드골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드골은 이제 프랑스의 영광, 뭐 프랑스의 자존심 그래서 외교안보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했거든요. 드골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집권했지만 51년도인가 3년도에 이제 정권을 뺏겼고 58년도에 다시 집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알제리 독립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8년도부터 이미 CIA에게 포섭된 뭐 군부내 정보기관 내 정부 내 인물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1961년 1월 26일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덜레스가 케네디에게 프랑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일종의 왜곡된 보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프랑스는 지금 혁명 전야의 분위기다. 육군과 공군 장교 대부분이 드골에 반대하고 있다. 군 장교의 80% 이상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드골은 올해 안에 하야하거나 암살될 것이다. 그러니까 드골의 제거를 그냥 예상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쿠데타 직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주미 프랑스 대사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CIA라는 조직은 매우 거대하고 통제불능 집단이라서 생각지도 못한 공작을 벌인다. 쉽게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프랑스 측에서 이번 쿠데타에 가담한 미국 관리의 신원을 알려준다면 엄벌에 처하겠다. 다시 말해 대통령도 CIA 비밀 공작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죠. 이 쿠데타는 뭐 프랑스 국민 1천만 명이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 사건, 까운 우방국의 하나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쿠데타를 이제 이 부분은 CIA가 프랑스 내 쿠데타 세력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대체로 이제 CIA가 분명히 배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뭐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CIA가 연루된 것만 확실하다라고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비드 탈보트의 책 그 데블스 체스보드에 나온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쿠데타는 제압이 됐고 5월 달에 이제 케네디가 부인 제클린을 데리고 샤를 드골 장군을 가서 데리고 샤를 드골 장군과 뭐 정상회담 했다고 그래요. 제클린이 이제 프랑스계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드골은 그 프랑스 정보기관의 폴 그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해임했는데 이 그로신 장군은 CIA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뭐 비밀정보기관이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58년도에 드골 장군이 집권을 하자 자신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CIA의 비밀공작 담당 그 프랭크 위스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드골의 집권은 공산주의자가 파리를 접수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드골은 그 이후에 62년도에
CIA 파리 지국장이었던 알프레드 울머라는 사람을 추방을 하고, 그러니까 CIA 파리 지국장을 추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67년도에는 프랑스에 있었던 나토 본부도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토 본부가 벨기에 브뤼셀로 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CIA가 주도한 피익스만 침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와 덜레스를 수장으로 하는 CIA와의 관계는 이제 대결로 치닫죠. 그리고 이 대결이 약 1년 반 후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대통령과 군부 간의 대결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2년 10월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